네, 3인칭 시사 시점 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 장윤선 정치전문기자 두 분과 함께 풀어나가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유튜브로 저희 모습 생중계되고 있으니까요. 유튜브 MBC 라디오 시사 채널로도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장예찬 이사장, 오늘의 이슈 어떤 내용으로 가져오셨습니까? 네, 저는 새롭게 시작하는 국민의힘 비대위 시즌2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상임정국위와 정국위가 잇따라 열리면서 당원 당규가 개정이 되었고요. 예. 그 개정된 당원에 따라 추석 전에 새 비대위원장 선임이 이뤄질 것 같습니다. 네. 당초에는 주호영 이제 전 비대위원장이라고 불러야겠습니다. 예. 주호영 의원이 다시 한번 비대위를 맡아서 위원 구성이나 이런 것들 대동소이하게 다만 법원이 가처분 인용을 내린 근거만 보완해서 당을 운영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많이들 점쳐섰는데요. 그랬었죠. 오늘 아침에 주호영 의원이 좀 전격 기자회견을 통해서 당으로부터 제의는 받았지만 새로운 비대위원장 맞지 않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일단은 이 사법적 이슈에 있어서 법원의 가처분 인용 판결 가능성을 조금 낮추기 위한 고육지책 아니냐라는 평가도 나오고요. 네. 주호영 의원 입장에서도 이 국민의힘이라는 집권 여당의 중진으로서 이게 법원의 판결을 또 부정하는 모양새가 되는 게 본인에게도 또 집권 여당에게도 별로 좋지 않겠다라는 그런 판단을 내린 것 같은데요. 네. 중진다운 좀 무게감 있는 결단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그렇다면 이제 새로운 비대위는 누가 맡게 되느냐, 그렇죠. 또 비대위의 성격은 어떻게 되느냐로 관심이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선택의 이유 중에 주호영 의원 스스로가 판사였던 사법부의 일원이었던 점도 작용을 했을까요? 그래서 사실 이 판결이 처음 나왔을 때 예. 저도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판결문에 대한 비판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네. 이게 판결 자체를 신성 불가침으로 떠받드는 게 법치 사회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더군다나 이게 1심 선고나 뭐 대법원 최종 선고도 아니고 예. 다만 판사 개인에 대한 비난은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두루두루 드렸었는데 네. 이 판결이 처음 나오고 이 판사분의 어떤 소속 모임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이 막 오가지 않았습니까? 그러게요. 이런 모양새로 비춰지는 게 국민들에게 별로 좋지 않다라는 판단을 주호영 의원뿐만이 아니라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좀 내린 것 같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주호영 비대위원장에게 국민의힘이라는 집권 여당이 이번에 큰 마음의 빚을 지게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운 비대위가 어떻게 출범되는 것과 무관하게 네. 뭐 중진 연석회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이번 결단을 좀 높이 평가하면서 계속해서 뭔가 국정을 운영하는 역할을 좀 드릴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하. 지금 어쨌거나 급부상한 건 박주선 전 국회 부의장이잖아요. 네. 언론 보도를 보게 되면 그러게요. 다른 후보들도 하마평에 오르지만 현재로서는 박주선 전 부의장이 좀 유력한 것 같다라는 언론 보도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네. 민주당 출신의 또 호남 지역 출신의 이 거물급 정치 중진이기 때문에 예. 국민의힘이 단순히 위기만 수습하는 비대위가 아니라 다시 중도 확장이나 또 지역 확장 기조를 이어가는 것 아닌가 하는 네. 그러한 어떤 뭐 기대감도 나오고 있고 예. 또 한편으로는 아예 좀 새롭고 참신한 인물이어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아쉬운 목소리도 공존하고 있어서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어떤 결단을 내릴지 좀 지켜봐야겠죠. 장윤선 기자님, 이거 지금 취재를 해보셨죠? 지금 네. 박주선 새 비대위원장 가능성 얼마나 높습니까? 전화를 안 받으세요. 제가 아침부터 계속 전화를 했는데 네. 근데 대체로 이제 되면 전화를 안 받으시죠. 아, 그리고 그런가요? 안 되면 받을 때도 있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유력하다는 얘기가 맞는 것 같고요. 네.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하나 살펴보자면 우선 주호영 위원장이 굉장히 세게 했었어요. 처음에 초반에 혁신형 관리 비대위원회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혁신과 관련된 내용을 하나도 하지 못하고 네. 지금 이번에 비대위원장을 1차 비대위는 그렇게 정리가 된 거고 네. 2차 비대위원장을 새롭게 맡게 된다 한들 여기서 혁신을 할 수 있겠냐. 결과적으로는 관리형 비대위밖에는 안 될 텐데 원래 본인이 생각했던 큰 그림에서 보자면 뭐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별게 없겠다. 차라리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안 하는 게 낫겠다. 그리고 이제 판사 출신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똑같은 재판부에서 또 결정을 내리지 않습니까? 이제 네. 14일 심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또 재판부의 결정은 함부로 예단할 수는 없지만 대체로 똑같은 재판부에서 하기 때문에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물론 지난번에는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는데 인용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네.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여하튼 이제 법률적 일감으로 볼 때 여기에서 본인이 할 일이 별로 없겠다라는 판단을 했던 게 아닌가라는 정치부 기자들의 판단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네. 박주선
국회 부의장이 예컨대 다시 새롭게 이제 구성이 되는 비대위를 맡게 되면 뭔가 큰 변화가 있을 것이냐. 그것 또한 또 예단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왜냐하면 뭐 짧게 관리형 비대위하고 결국에는 새로운 지도 체제를 빨리 만들어서 네. 그 소위 이제 윤심이 통하는 국민의힘 정당을 여당을 만들어서 정부 여당이 해야 될 과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 지금 대통령 취임하고 지금까지 100일이 넘었지만 이제 손에 잡히는 이렇다 할 뭐 국정 운영의 로드맵이랄까 뭐 비전이랄까 가치랄까 철학이랄까 이렇게 자유를 강조하는 것 말고는 기억에 남는 것들이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네. 정책 관련해서도 내는 것마다 엇박자가 있어서 사실 내부에서조차도 조율이 안 된 의제를 가지고 막 얘기하는 거 아니냐. 뭐 노동시간 우리가 누누이 얘기했죠. 만옷의 취약연령 인하 등등의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해서 정부가 이렇다하게 보여준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나마 지금까지 이 중에 제일 잘했다는 게 어제 오늘 있었던 그 흰남노에 대한 대책, 뭐 네. 대통령이 뭐 철회하면서 뭐 지켜냈다, 뭐 이러면서 여론에 좀 반향을 일으키려고 하는데 그조차도 제가 보기에는 큰 반향을 일으키는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사실은 위기의 수렁 속에 계속 빠지고 있는 상황인 것이지 네. 여기에서 뭔가 아주 새로운 비전이 보이는 박주선 위원장 예컨대 된다고 한다면요, 뭐 새로운 비전이 있거나 이럴 것 같지는 않다. 좀 암울한 전망이 우세하죠. 암울한 전망이 우세하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장해찬 이사장님, 최근에 이런 오늘의 급격한 변화에 혹시라도 이준석 전 대표가 대구에서 했던 기자회견 영향도 있었을까요? 글쎄요, 저는 이 전 대표가 이제 무슨 메시지를 내건 언론에 나와서 무슨 이야기를 하건 국민의힘 내부에 미치는 반향은 더 이상 크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여론전에 힘쓰고 있지만 예. 제가 체감하기로 방송국의 주요 시사 프로그램이나 뉴스 프로그램에서 이준석 전 대표를 다루는 분량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건 상대적으로 야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와 대립각 세우는 분위기가 고조되는 영향도 분명히 없지 않아 있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이준석 전 대표 때문이라기보다는 비대위의 성격에 대한 고민도 있을 수 있겠죠. 기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말 안에 조기 전대를 여는 비대위냐 아니면 연초까지 가는 비대위냐, 거기에 대한 이 당 지도부와 이 중진들의 고민도 분명히 섞여 있었을 것이고요. 네. 또 한 가지, 이 비대위가 나름대로 뭔가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여러 가지를 차용해 올 수가 있는데, 좀 젊고 참신한 사람을 내세워서 세대교체 이미지를 내세울 것이냐, 아니면 이 국민의힘은 영남에 기반을 두고 있는 보수 정당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호남 지역의 주요 인사들을 대거 등용해서 지역적으로 통합하는 메시지를 보일 것이냐, 네. 아니면 외부의 어떤 특색을 가진 전문가를 영입해 와서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내세울 것이냐 등등 여러 가능한 카드들이 있어요. 그중에서 이번에 박주선 전 부의장이 거론된다는 것은 네. 지난 대선에서부터 일관되게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대통령이 또 추진해왔던 이 호남과의 어떤 통합 기조, 이런 부분을 좀 강조하는 비대위로서 박주선 전 비대위원장이 정치 영역에 아주 오래된 중진의 원로 정치인이긴 합니다만 예. 지역적 측면에서 이 개혁이나 변화의 메시지를 보여주겠다라는 것 같고요. 그리고 좀 빠른 시간 안에 당을 수습하면서 조기 전대를 잘 무난하게 이끌기 위해서는 네. 정치 경력이 좀 오래된 사람이 와서 당을 이끌 필요가 있다는 그러한 부분도 두루두루 고려된 카드가 아닐까 싶네요. 예, 정치 경험이 많은 중진, 호남 출신, 통합의 메시지와 함께 관리의 어떤 장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떤가요, 장윤선 기자님? 과거에 이정현 대표가 유사한 역할을 맡았었던 적이 있었죠, 한나라당에. 그렇죠. 근데 예. 어떻습니까, 그때 평가가? 그때도 뭐 그렇게 좋은 평가는 아니었죠. 그러니까 네. 저는 사실 막 그 우리 장 이사장님께서 막 이렇게 아름답게 말씀을 네. 제가 안 아름답게 말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름답게 처지와 해주셨습니다. 조건이 아름답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데 예. 고육지책이죠. 고육지책. 예, 실제로 누가 하겠어요, 이 상황에서. 네. 예? 할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법원에서 이렇게까지 가처분 인용 결정을 했는데 그 국민의힘도 율사 출신들이 많거든요. 네, 그렇죠. 너무 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가담하는 것이 본인 정치 인생에 도움이 될까 안 될까, 이 판단을 아마 하시고 계실 겁니다. 네. 그리고 박주선 위원장 뭐 그 호남 뭐 이제 이른바 이제 동진 정책 말씀을 하시지만 서진, 네. 예, 서진 정책 죄송합니다. 예, 서진 정책 말씀을 하시지만 좀 느닷없죠. 예, 갑자기 왜? 그동안 아무런 메시지가 없다가 네. 박주선 그 국회 부의장 하나로 그게 가능할까? 그러니까 일종의 스토리텔링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차라리 솔직히
솔직하게 네. 정말 우리 이 상황이 너무 어렵고 힘들고 맡을 사람이 없고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 측의 공격은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네. 방법이 없다. 그래서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음을 차라리 국민들께 고백하는 게 훨씬 솔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도 다 알아요. 근데 지금 그렇게 국민의힘이- 고백을 하면 얼마나 박주선 힘든지. 위원장은 뭐가 됩니까? 맡으실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근데 제가 보기에는 예. 지금 상황은 분명하고 너무나 명징하다라는 상황 겁니다. 자체가? 예, 그리고 실제로 제가 취재를 해보면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물론이고 비대위원도 하지 않으시려고 하거든요. 아하. 예, 그냥 안 맡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네, 지난번에도 그랬지만 1차 비대위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2차 비대위도 비슷할 것이다. 그렇기 네.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정말 난공불락의 상황이 계속되지 않을까라는 그러니까 제가 생각이 좀 짧게 보론하면서 중요한 지점 하나만 짚고 넘어가면요. 네. 박주선 전 부의장의 장점은 제가 앞에 설명해서 예. 어려운 상황인 건 장 기자님 말씀대로 분명한 사실입니다만 네. 이럴 때 거론되는 이 안정감 있는 중진 중에 박지선 전 부의장만한 분이 또 많지 않다. 그러니까 나름의 의미가 있는 카드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알겠습니다. 9월 14일에 이제 이 재판부 가처분 신문이 여러 개 열려요. 네. 네. 근데 그중에 이준석 전 대표가 지난 주호영 비대위의 비대위원들에 대해서 직무정지 걸었던 건 아예 심리가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죠. 다 그게 해산이 사퇴했기 됐으니까. 때문에. 네. 결국 전국이 의결을 가지고 이걸 인정하느냐 마느냐인데 만약 이번에서 전국이가 당헌당 규 개정한 거를 인정해 주면 네. 그러니까 이 가처분을 받아주지 않으면 새 비대위원장 임명까지는 문제 없다고 쭉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겠죠. 그런데 전국이를 또 이게 안 된다라고 가처분을 인용해 주면 새 비대위원장 직무에 대해서는 보나마나 그것도 또 인용되는 거라서 그렇죠. 9월 14일이 여러모로 중요한 운명의 날이 된다는 것까지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네. 운명의 날 9월 14일 한번 결과 어떻게 나올지 지켜보죠. 자, 다음으로 장윤성 기자가 가져오신 오늘의 이슈 어떤 것입니까? 제가 잡은 제목은 불출석의 정치학. 여야 진짜 전쟁의 신호탄. 이제 협치는 없다. 너무 센가요? 상당히 좀 이렇게 오싹한 느낌이 드네요. 불출석의 정치학, 여야 네. 진짜 전쟁 신호탄. 예. 협치는 이제 없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검찰이 출석 요구를 한 것부터 시작이다라는 말씀 같고요. 여기 네. 대해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불출석이라는 네. 결정을 내렸고 네. 결국 이것이 여야 협치가 끝났음을 알리고 전쟁의 신호탄이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에게 그 국회 보좌관이 보낸 메시지 전쟁입니다라고 네. 해서 그 전쟁입니다를 둘러싸고 정치권의 해석이 구구했어요. 네. 아 맞다 전쟁 전쟁. 맞다. 예. 그 부패와의 전쟁이다. 막 이런 얘기를 권성동 원내대표도 하고 김기현 의원도 했었는데요. 네. 그 부패와의 전쟁이라고 규정하는 것을 넘어서서 제가 보기에는 실제로 고소고발이 상당히 진행이 되면서 그러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방식으로 예컨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뭐 사법적으로 문제 제기를 한다고 한다면 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향해서 똑같은 방식의 그 뭡니까 방법으로 예. 도전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여야 간에 이제 팽팽한 긴장감이 상당히 돌 것 같고요. 네. 추석 명절 이후로는 그것이 더 가속화될 거고 이제 사실상 정기국회가 시작되고 국감이잖아요. 네. 국감이 시작되면 이거는 이제 야당의 시간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상당한 공세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네. 장혜찬 이사장님 어제였죠. 네.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출석한 것이 오히려 당당한 모습을 멋지게 보일 것이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선택을 불출석이라는 선택을 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형적인 여의도 정치 논리죠. 아, 그래요? 추석 앞두고 검찰에 소환되는 장면을 보여드리는 것이 좀 유리할 게 없다라는 판단을 의원들이 내린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추석 밥상에 이재명 검찰 출석 모습 이게 계속 회자될 것이다 이 말씀이죠. 네, 그런데 사실 경찰에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했기 때문에 기소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죠. 검찰의 압수수색도 있었고 예. 그러면 소환 조사에 응했든 응하지 않든 추석 밥상에는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으로 기소가 되었다. 만에 하나 100만 원 이상이 나오면 의원직도 상실이고 네. 그럼 당연히 당대표도 못하는 거죠. 예. 또 400억 이상의 선거 보전금을 민주당이 대신 갚아야 한다는 등등의 이슈들이 오르내릴 겁니다. 그래서 굳이 저는 이 불출석한 것보다 이게 좀 일반적인 선택이긴 하지만 이재명 대표가 사실 일반적인 정치 경로로 지금의 거물급 정치인이 된 건 아니잖아요. 네. 그냥 차라리 나갈 거 나가고 민생과 이 사법적인 부분은 좀 분리하자. 내가 수사 받더라도 우리 민주당은
예를 들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민생을 위해서 모든 노력 다 할 것이다. 이런 메시지 내면 제가 이재명 의원 참 많이 비판하고 그래서 고소도 2건 당하고 했지만 네. 박수 치지 않을 도리가 없는 멋진 메시지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 그냥 불출석하면서 이거는 뭐 정치 탄압이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정부를 대상으로도 특검하겠다 뭐 하겠다 하는 것들은 우리가 여의도에서 지난 몇십 년 동안 숱하게 봐왔던 일상적인 대응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뭐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정부 지지율도 그렇고 분위기가 안 좋은 건 맞지만 이렇게 여의도 정치가 늘 하던 대로 이 성남이나 경기도에 있던 이재명 의원도 들어오니까 별 수가 없구나. 좀 그나물의 그 밥이네라는 인상을 줘서요. 별로 현명한 대응 전략은 아닌 것 같아요. 많이 실점을 한 전략은 아니지만 네. 이 어려운 국면에서 점수를 따는 전략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장윤성 기자님, 이런 부분들 다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 짚어봤을 텐데 그래도 이런 결정을 내린 데는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 당대표 된 지 나흘 만에 네. 이제 소환 통보가 온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선거법 위반으로 건 2가지 사안이 하나는 뭐 이미 너무 뉴스에 많이 나와서 잘 아시겠지만 예컨대 국토부가 백현동 사건 관련해 가지고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 근데 협박을 했냐 안 했냐? 네. 협박의 그 증거와 그다음에 협박을 정말 당했다는 뭐 그런 내용이 있는 거냐라는 내용을 좀 살펴보고 있는 것인데 예. 사실 이건 법률적으로 보자면 내심의 의사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 김문기 씨를 아느냐 모르느냐 이제 언론 인터뷰에서 얘기한 건데요. 이 네. 문제도 설사 거짓말이라 하더라도 이게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하는 거냐. 그러니까 일단 이제 기소를 해놓고 망신 주기를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법원 결정이 뭐 무혐의로 나든 말든 그것은 그때 가서 논의할 문제고 뭐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민주당은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세운 것 같아요. 그래서 꼼꼼하게 법리적으로 다투겠다. 아하. 뭐 이런 생각을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일종의 이제 수사 회피 프레임 자체를 걷어내고 정면 돌파하겠다. 이제 이런 걸로 보입니다. 실제로 이제 오늘 서영교 의원 최고위원이죠. 네. 라디오에서 한 발언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무죄가 나오면 당시에 수사했던 수사 검사들 전부 옷 벗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책임 정치가 필요하다. 일단 걸어놓고 아니면 말고식으로 하는 것은 더 이상은 안 되겠다. 그래서 끝까지 추궁하겠다. 이런 입장을 좀 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민주당의 문법과 아하. 이재명 대표가 된 이후에 그 민주당의 문법은 이런 점에서 조금 디테일이 좀 달라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서 뭐 의원직 상실 뭐 이런 얘기 하셨는데 이것은 이제 대선 후보 시절이기 때문에 이거는 의원직하고는 상관이 없을 아닙니다. 거예요. 국회법상 상실이 됩니다. 아 그래요? 네, 피선거권이 박탈되면 의원직이 당연히 박탈되는 근데 것으로 그것은 국회법에 지금 명시가 되어 법원 있어요. 결정이 나온 다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네. 당장은 그러니까 확정이 논의할 되면 제 수는 없는 말씀은. 거죠. 네. 그 100만 원 이상 확정이 되면은 피선거권이 5년간 관련된 박탈되잖아요. 보도가 많이 나오는데 그것은 법원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예. 지금 예단해서 말하기는 어려운 문제 그렇죠. 아닐까요? 시기와 사유보다는 공직선거법상 그 형량과 일반 형사법상 형량 요건 충족하면 의원직 상실되는 건 맞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대선 때 선거법인데 법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면 네. 어쨌든 이 지방선거, 보궐선거 이전의 선거와 관련된 법입니다만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되잖아요. 공직선거법으로 100만 원 이상 받으면. 네. 그런데 우리 국회법에 피선거권이 박탈된 상태에서는 자연스럽게 의원직도 박탈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근데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국회법이 알겠습니다. 적용될 네, 시간이 거의 다 거죠. 돼서 아, 그래요? 이 문제 하나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민주당은 김건희 이 여사에 대한 수사를 해야 한다는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좀 결정을 한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뭐 의원 전원 명의로 네. 발의를 한다는 건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받은 만큼 돌려주겠다. 이제 아하. 이런 전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냥 예. 넘어가지 않겠다는 것이고요. 오늘 사실 전국에 있는 교수님들께서 네. 그 김건희 여사 논문에 대한 예, 국민 시간이 검증을 없어서요. 장 발표했는데 이사장님도 한 15초만 여기 대해서 말씀하시죠. 예, 저는 뭐 이 네. 특별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는 시청자분들, 청취자분들이 많이 아실 텐데요. 네. 이게 친문 법무부 장관과 중앙지검장이 털만큼 털어도 안 나왔던 것이고 알겠습니다. 서영교 의원처럼 뭔가 이 수사 뭐 안 나오면 뭐 어떻게 하겠다라는 건 좋은 태도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장혜찬 이사장.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